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 이 배경 화면에서 나오는 음악은 음소거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비를 좋아해서 소시적에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며 생각하는 걸 많이 했어요. 한때 철없던 시절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 앞에서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좋다고 말했다가 혼난 적도 있었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듯이 비도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리딩이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린 후버 장편 소설 리마인더스 오브 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극적인 실수로 5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케나 로안, 4살짜리 딸과의 재회를 희망하며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마을로 되돌아오는데, 콜린 후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슬픔과 외로움을 후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의 독자를 올려다 놓는다. 한순간의 실수로 5년을 복역한 케나 로안, 감옥에서 낳은 딸을 찾기 위해 예전의 추억이 깃든 마을로 돌아오지만 딸의 삶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케나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마을의 술집 주인이자 케나의 딸과 연결된 레저 워드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꿈꾼다. 로맨스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져가고 구원의 기회를 갈망하는 고난에 빠진 젊은 엄마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받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지은이 콜린 후버, 2020년 이후 미국 내의 넘버원 베스트셀러 작가, 2012년 1월 아마존에서 자비 출판으로 낸 책 내가 너의 시를 노래할게가 크게 히트치며 자비 출판으로는 드물게 그해 아마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출간하는 책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판권이 수출되었고 미국과 유럽을 사로잡은 마약 작가라 불리우며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남녀 간의 로맨스를 절묘하게 그려내기로 유명해 사탕처럼 달콤해서 계속 음미하고 싶은 문장, 이해할 수 없는 설정도 이해하게 만드는 필력, 설레이게 했다가 가슴 아프게 했다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2022 아마존 베스트셀러 누적 지수상위 탑5 중에 베러티를 포함해 It Ends With Us, Remind of Him까지 무려 3권이 동시에 올라있다. 텍사스에서 남편, 세 아들과 살고 있으며 비영리 도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점 북원박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옴기니 박지민,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25년간 해외 영업을 하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했고 책 읽기와 여행을 좋아한다. 원문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되 독자가 읽기 좋은 번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장 케나, 그의 사망 날짜가 적힌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길가에 박혀 있었다. 스코티는 싫어했을 거야.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 두었음이 분명했다. 차 좀 세워주실래요? 기사가 속도를 줄이고 택시를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려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십자가 주위의 흙이 무너질 때까지 좌우로 흔든 다음 십자가를 땅에서 뽑아냈다.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던 걸까? 아니면 이 주변 어딘가에서 죽었던 걸까? 나는 공판 전 사전 심리 때 세부 사항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그가 차에서 몇 야드 떨어진 곳까지 기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선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꼼짝없이 앉아서 듣게 될 그 이야기를 피하려고 나는 유죄를 인정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유죄가 맞다. 내 손으로 그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그를 죽인 것은 분명했다.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어, 스코티.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기억할 수가 있어? 나는 십자가를 손에 들고 택시로 돌아왔다. 십자가를 내 옆에 내려놓고 택시기사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백미러로 바라보니 그는 눈썹을 치켜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길가에 추모비를 훔치는 것은 일종의 나쁜 업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져가실 겁니까?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거짓말을 했다. 네, 십자가를 저기다 놓은 건 저니까요. 차가 출발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가 나를 노려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 살게 될 아파트는 여기서 불과 2마일 거리이고 내가 예전에 살던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차가 없는 나는 걸어서 출근이 가능한 시내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 했다. 물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다. 내 이력과 일천한 경험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택시기사 말 맞다나 이제는 업보까지 껴안고 가고 있기에. 스코트의 추모비를 훔친 것은 분명 나쁜 짓이지만 도로변 추모비를 싫어한다고 했던 사람을 위한 추모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 또한 나쁜 짓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택시기사에게 이 길로 우회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레이스가 사고 현장에 무언가를 두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코트를 위해 그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믿었다. 현금이에요? 카드예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나는 미터기를 보고 지갑에서 현금과 팁을 꺼내 기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여행 가방과 방금 훔친 나무 십자가를 집어들고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다. 내가 머물 아파트는 한쪽에 버려진 주차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편의점이 있는 단독 건물이었다. 1층의 아파트 창문은 널빤지로 가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맥주 캔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여행 가방 바퀴에 끼지 않도록 맥주캔 한 개를 옆으로 차버리며 건물로 향했다. 아파트는 온라인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해 보였지만 예상했던 바였다. 빈 방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을 때 집주인은 내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빈 방은 있어요. 현금 가져오고요. 나는 아파트 1호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아파트 1호실을 두드렸다. 창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움직임이 없어 조각상인가 싶었는데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살그머니 사라졌다. 문이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작은 키의 여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띈 채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있었고 코에는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파는 물건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립스틱이 그녀의 입을 감싸고 있는 주름에 서서히 번지는 것을 보며 말했다. 지난주에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했었어요. 방이 있다고 하셨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여자의 얼굴에 반짝 생기가 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바라보며 흐흐 소리를 낸다.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나는 그녀가 문에서 멀어지는 동안 내 청바지와 티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지퍼 파우치를 들고 돌아왔다. 한 달에 $550. 첫 달과 마지막 달 집세는 오늘 내야 해요. 나는 돈을 세워 그녀에게 건넸다. 임대계약서 같은 건 없나요? 그녀가 웃더니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다. 6호실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을 위로 가리켰다. 바로 내 위층이니 조용히 지냈으면 해요. 나는 일찍 자야 하거든요. 방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세와 쓰레기 비용은 포함되고 전기세는 본인 부담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용 가능하지만 3일 안에 본인 명의로 바꿔주세요. 전기 보증금은 전기회사에 $250이고
젠장 250달러를 마련하는데 3일이라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시주택에서 나왔을 때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거나 300마일 거리의 이곳에 와 모아둔 돈을 쓰며 버티거나. 나는 그래도 한때 스코티를 알던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을에 머물고 싶었다. 여자는 집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파라다이스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짐 정리하는 동안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 줄게요. 나는 그녀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즉시 문에 손을 얹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고양이요? 네, 새끼 고양이요. 나는 그녀가 방금 한 말로부터 마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녀의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아니, 됐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나에겐 이미 너무 많아요. 전 고양이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반복했다. 대체 누가 고양이를 원하지 않아요? 저요. 그녀는 내 대답이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거래를 제안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고양이를 데려가면 우선 2주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이지? 좋아요. 알았어요. 그녀는 마치 나의 침묵이 훌륭한 협상 전략이라고 인정하는 듯이 이어서 제안한다. 한 달 고양이 한 마리만 데려가면 한 달 동안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문을 열어둔 채 자기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는 고양이를 전혀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한 달 안으로 보증금 250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야 고양이 10마리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검은색과 주황색 무늬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에 고양이를 올려놓았다. 여기요. 그리고 내 이름은 루스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도록 노력해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만요.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킬킬 웃는다. 그럼 2005년으로 가봐요.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새끼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냈다. 하지만 달콤한 울음소리는 아니었다. 도움을 바라는 외침처럼 들렸다. 그래, 너랑 나랑 둘 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여행 가방과 내 고양이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다. 몇 달만 더 버티고 여기로 돌아올 걸 그랬다. 2,000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이곳으로 이사하는 데 써야 했다. 더 많이 모았어야 했다.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고양이 한 마리 생존을 위한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다. 내 삶은 어제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졌다. 새끼 고양이가 내 셔츠에 매달린 채 아파트로 올라갔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양손으로 잡고 돌려야 겨우 열쇠가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날지 두려워 숨을 참았다. 전등 스위치를 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냄새가 심하진 않았고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동시에 풍겨왔다. 거실엔 소파가 하나 있었다. 말 그대로 소파 하나. 그게 전부였다. 작은 거실과 그보다 더 작은 부엌, 식당은 없었다. 침실도 없다. 벽장이 하나 있었고 욕조에 변기가 닿을 정도로 작은 욕실이 있는 지극히 효율적인 아파트였다. 이곳은 쓰레기다. 46제곱미터짜리 완벽히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곳. 그럼에도 나에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곳이었다. 나는 룸메이트와 9제곱미터짜리 방을 공유하던 삶에서 6명의 타인과 함께 임시주택에서 지내다가 이제서야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46제곱미터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26살이고 혼자 살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해방감이 느껴졌다. 한 달 후에도 이곳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상점에 지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 아파트가 있으면 랜드리 가족에게 내 주장을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독립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독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끼 고양이가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양이가 아래층에 두고 온 가족을 부르며 돌아다닌다. 그 작은 것이 구석구석 탈출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가는 길.
검은색과 주황색 무늬를 가진 고양이는 마치 헬로윈에 나오는 호박벌처럼 보였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내가 고민하게 될 며칠 동안 고양이는 이름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름 짓는 일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다. 지난번에 이름 짓는 임무가 맡겨졌을 때 그 어떤 일보다 나는 진지했다. 물론 임신 기간 내내 감방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기 이름을 생각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DM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출소를 하게 되면 이곳으로 돌아와 DM을 찾는데 내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드디어 이곳에 왔다. 카르페 디엠. 2장 레쩌. 트럭을 바 뒤편 골목으로 몰고 가는데 오른손 손톱에 매니큐어가 묻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젠장. 어젯밤에 4살짜리 어린애와 분장놀이를 했던 걸 깜빡했다. 그나마 보라색이 내 작업 셔츠와 어울려 다행이다. 내가 트럭에서 내리자 로만이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선물 봉투를 보더니 자기를 위한 선물인 걸 알고는 손을 뻗어 가져간다. 어디 봅시다. 커피잔? 그는 안을 들여다본다. 커피잔, 항상 커피잔이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이 머그잔이 절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매주 금요일에 그에게 머그잔을 사준다. 오늘로 96번째 머그잔을 사주었다. 그의 집이 커피잔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지만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그는 거의 100주가 다 되어가도록 금주에 성공하고 있는 참이고 나는 100주 기념 머그잔을 준비해 두었다. 덴버 브론코스 머그잔이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팀. 로만이 바 뒷문을 향해 손짓을 한다. 안에 다른 손님을 방해하는 커플이 있어요. 잘 보고 계세요. 이상한 일이다. 보통 이렇게 이른 저녁에 난폭한 사람들을 상대할 일은 없다. 아직 6시도 채 안 됐다. 어디에 앉아 있어? 주크박스 옆에요.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떨어진다. 손톱 멋지네요. 그렇지? 나는 손을 들고 손가락을 흔들었다. 4살짜리 직원은 꽤 잘했어. 바의 뒷문을 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글리 키드 조에 의해 학살당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건 아니지. 주방을 지나 바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크박스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갔더니 그들은 숫자 4개를 계속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낄낄대는 어깨 너머로 주크박스 화면을 바라보니 요람 속의 고양이가 연속으로 36번 재생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게 재밌습니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노래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린다. 랬죠. 아버지는 나를 끌어당겨 앉는다. 맥주와 엔진 오일 냄새가 났다. 라임 냄새도. 뭐야, 취한 거야? 엄마는 주크박스에서 뒤로 물러났다. 우린 바로 잡으려고 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래, 그랬겠죠. 나는 엄마와 포옹했다. 그들은 늘 언제 나타날지 알려주질 않았다. 그냥 나타나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사흘 머물다가 다시 캠핑카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술에 취해 나타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다.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보니 로만이 바에 서 있었다. 나는 부모님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준 거야? 아니면 나타날 때부터 이런 식이었어? 로만이 어깨를 으쓱한다. 둘 다요. 우리 기념일이야. 엄마가 말했다. 축하하는 중이라니까.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안 했어. 아버지가 말한다. 우리 캠핑카는 정기 점검을 하려고 정비소에 두고 우버를 타고 왔어. 아버지가 내 뺨을 쓰다듬는다. 널 보고 싶어서. 내가 나타나기를 2시간이나 기다렸고 이제 배가 고파서 가려고 해. 이래서 마을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이 있다고요. 우리 결혼기념일 기억 못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지. 아버지가 엄마에게 말한다. 돈네 로빈. 엄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폐를 꺼내더니 아버지에게 10달러를 건넸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베팅을 했다. 내 연애 생활, 내가 기념일을 기억하는지, 내가 참가한 모든 풋볼 경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똑같은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라고 나는 거의 확신한다. 아버지는 빈잔을 들고 흔들며 말했다. 리필 좀 해줘요, 바텐더. 나는 아버지의 잔을 받았다. 얼음물은 어때요? 나는 주크박스에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바 뒤편으로 향했다. 물 2잔을 따르고 있는데 한 여자가 길을 잃은 표정으로 바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기 처음 온 듯 안을 살피더니 바 반대편 구석의 빈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바를 지나가는 내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열심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에 물이 넘쳐 흘러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곳을 닦아내야 했다. 내가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도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젠장. 내가 원치 않는 최악의 일은 엄마가 손님과 나를 연결하려고 드는 것이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도 수도 없이 중매적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몇 잔의 술을 걸친 지금이라면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조차 힘들었다. 그들은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 한다. 나는 2분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엄마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저 아래 제이크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저녁 드세요. 제가 낼게요. 걸어가면서 술 좀 깨면 될 거예요. 정말 다정하시네요. 엄마는 가슴을 감싸 안고 감동한 듯 아버지를 바라본다. 벤지, 우리 정말 아들 잘 키운 것 같아. 아들 신용카드로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는지 축하하러 갑시다.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라고 아버지도 맞장구 친다. 우린 더 많은 아이를 가져야 해. 이젠 안 된다니까 여보. 폐경기 때 내가 1년 내내 당신을 미워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엄마는 지갑을 집어들고 일어선다. 아들이 낸다니까 리바이 먹어야지. 아버지가 걸어가면서 중얼거린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에 다시 돌아갔다.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로만이 지금 바에 없는 걸 봐선 아직 주문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기꺼이 서빙을 맡기로 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물과 다이어트 콜라 주세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는 주문을 받고선 뒤돌아 나왔다. 내가 음료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살짝 엿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노트를 덮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려다 말고 말꼬리를 휘더니 중얼거리며 빨대를 입에 넣었다. 그녀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바에 혼자 온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가 그 대화에서 어떻게 빠져나야 할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년간 이것을 운영하면서 배워왔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 그녀만큼 내 관심을 끈 사람은 없었다. 나는 잔 2개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 기다리나 봐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2잔을 가까이 놓았다. 아니요, 그냥 목이 말라서요. 그녀는 시선을 돌리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고 노트를 펼쳐 온 신경을 그곳에 집중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그녀에게 그녀만의 공간을 주었다. 로만이 부엌에서 돌아와 그녀 쪽으로 머리를 까닥였다. 누구예요? 나도 몰라. 하지만 결혼 반지는 안 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내 타입은 아니야.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3장 캐나. 안녕 스코티. 옛날 그 서점이 술집으로 바뀌었어. 이게 믿어져? 우리가 일요일마다 앉던 그 소파는 어떻게 했을까? 맹세컨대 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노폴리 보드판 같아. 당신이 죽은 이후 누군가가 와서 그 판을 집어들고 모든 조각을 이리저리 뒤섞어 놓은 것 같아. 어떤 것도 예전과 같아 보이지가 않아. 모든 것이 낯설어. 지난 2시간 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어. 식료품점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던 벤치에 발길이 멈췄어.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한참을 지켜봤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였어. 마치 자기들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제대로 돌아간다는 듯이 걸어가고 있었어. 딸을 잃고 헤매는 엄마들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에 돌아온 첫날 밤에 술집에 올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야. 끔찍한 그날 밤은 예외지만 너희 부모님 집에 찾아가기 전에 들른 곳이 술집이라고 알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난 여기가 서점인 줄 알았고 서점에는 보통 커피가 있잖아. 버스를 타고 또다시 택시를 타고 여기로 오기까지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 다이어트 탄산 음료보다는 더 많은 카페인을 기대했거든. 바에 커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편지를 마칠 때쯤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교도관에게 키스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다 들켜서 그 사람이 다른 교도소로 전출되었는데 그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 하지만 그는 나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이였어. 그에게 끌린 건 아니지만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키스하려고 그가 내게 몸을 기울였을 때 나도 그에게 키스했어. 그것은 내 나름의 감사 표현이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괜찮은 것 같았어. 그때는 네가 내 곁을 떠난 지 2년이나 되었어. 그가 벽에 나를 밀어붙이고 허리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내 몸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난 왠지 슬픈 감정을 느꼈어. 아무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에게서 난 커피 맛 때문이야. 제스들에게 제공되는 교도소 커피보다 더 좋은 종류의 커피 맛이었어. 캐러멜과 휘핑크림, 체리가 들어간 스타벅스의 비싼 $8짜리 커피 맛. 그래서 난 계속 키스했어. 키스가 좋아서도 그가 좋아서도 그의 손이 내 허리에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저 난 비싼 맛의 커피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나는 비싼 커피와 당신이 그리웠던 거야. 사랑을 담아. 캐나. 리필해 드릴까요? 바텐더가 묻는다. 그는 셔츠 소매까지 내려오는 문신이 있었고 그의 셔츠는 감옥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짙은 보라색이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감옥은 정말 칙칙하고 무채색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을의 낙엽이 어떤 색이었는지조차 잊게 된다. 커피 있나요? 내가 물었다. 네, 크림이나 설탕은요? 캐러멜 있을까요? 휘핑크림은요? 그는 행주를 어깨에 걸쳤다. 당연하죠. 두유, 탈지유, 아몬드, 전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전유요. 바텐더가 웃는다. 농담이었어요. 여긴 빠잖아요. 4시간 전에 내린 커피뿐이고 크림, 설탕 또는 둘 다 넣거나 아니면 넣지 않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피부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의 셔츠 색깔은 더 이상 인상적이지 않았다. 개자식.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바텐더는 전형적인 교도소 커피를 가져오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가 커피 주전자를 들어 올려 코 가까이 가져가더니 냄새를 맡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싱크대에 커피를 버린다. 그러고는 한 남자의 맥주를 리필하면서 새로운 주전자에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가의 술값을 계산하고 그러는 동안 적당한 웃음을 띄우고 내려오는 커피도 신경 썼다. 나는 그렇게 우아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마치 팔이 7개, 뇌가 3개인데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처럼 유연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매혹적이었다.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한 건지도.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은 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내 딸에게. 그리고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마당을 갖고 싶다. 잘 자라고 절대 죽지 않는 것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모조리 주워 담고 싶지 않도록 사람들과 잘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어떤 남자가 내 허리에 손을 올렸을 때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 그렇게 평온한 삶을 꿈꾸었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면에서 내 삶은 헤쳐나가기 너무 힘든 숲풀과 같았다. 커피가 준비되자 바텐더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가 머그잔에 커피를 채우는 동안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모습은 나를 사로잡았다. 그는 딸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자라면 멀리해야 할 만큼 잘생겼다. 그는 사연이 있어 보이는 눈과 아마도 누군가를 한두 번쯤은 때려보았을 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결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그의 속눈썹처럼 짙은 색의 긴 머리카락은 그가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날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여기 앉은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매만지지 않았다. 가끔 고개를 살짝 움직여서 머리카락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것 같았다. 굵은 머리카락, 기분 좋은, 내 손으로 만져주고 싶은 머리카락. 내 머그잔엔 이미 커피가 가득 차 있는데 그는 손을 들며 잠깐만요 라고 한다. 그는 몸을 돌려 미니 냉장고를 열더니 우유를 통째로 꺼냈다. 그는 머그잔에 우유를 붓고 다시 냉장고를 열어 깜짝 선물처럼 휘핑크림을 꺼낸다. 그리고 손을 뒤로 숨기는 척하더니 체리 한 개를 손바닥 위에 들고 보여준다. 체리를 음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머그잔을 내 쪽으로 가까이 밀며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두 팔을 벌린다. 캐러멜은 없어요. 그가 말한다. 커피숍이 아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는 비싼 8달러짜리 커피만 마시던 버릇없는 여자애를 위해 부르주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를 것이다. 내가 임시 숙소에서 보내던 몇 달 동안에도 그들은 교도소 과거가 있는 소녀들에게 제격인 교도소 커피만을 제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그가 바의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시선을 주자마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삶이 너무 잔인하고 힘들어서 삶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행복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는 적은 양으로 가끔씩 나타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감사의 글. 이 소설에서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책을 쓸 때 캐릭터의 배경을 정함에 있어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동안 캐나를 계속 이런저런 도시에 배치해 보았지만 어느 곳도 적절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캐나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모든 마을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도 제가 정확한 배경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캐나의 이야기가 펼쳐진 곳의 모호성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를 마음껏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웃이 겉으로는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내면이 얼마나 많이 부서진 조각들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누군가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탈출구로 삼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 책을 구상할 때는 로맨틱 코미디로 이야기를 쓸 생각이었지만 캐릭터의 성향이나 이야기의 흐름이 명백하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책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실 많은 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성 독자 캐나와 로안에게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두 분의 이름을 제 독자 그룹에서 보고 등장인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름을 훔쳤어요. 제가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길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쓰는 모든 책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열성적인 독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책들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 도와주고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틱톡 대체 뭔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틱톡 사용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새로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저자들의 책도 도와주셨어요. 독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새로운 독서 인구를 만들었고 거대한 방식으로 전체 출판 업계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린 후보 코호트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제 하루를 밝혀주고 있어요. 온 세상에 감사드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